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의 정보 및 행동 이해기법 중 직업 상담 과정이 전이된 오류 유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전이된 오류 유형 세 가지인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의 오류죠. 자, 상담 과정 중 이야기 삭제, 불확실한 인물, 불분명한 동사 등을 사용할 때 나타난다. 자, 이게 정보의 오류고요. 두 번째, 한계의 오류죠. 자, 내담자가 한정된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정하거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하고요. 자, 논리적 오류입니다. 상담 과정을 내담자가 왜곡해서 생각하는 경우에요. 잘못된 인과관계 오류죠. 자, 이게 뭐냐? 여기는 내가 상담만 받으면은 나는 취업할 수 있다. 요거를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논리적 오류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 중 청소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진로나 직업 선택 시 의사결정을 미루는 두 가지 유형을 쓰고 설명하시오. 자, 두 가지니까 우유부단이랑 무결단성 두 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유부단은 아시죠? 자, 내담자 자아와 직업색에 대한 정보의 결핍으로 발생한다. 요거는 좀 외워줘야겠네요. 정보 결핍 때문에 우유부단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정보와 상담을 통해서 우유부단을 해결해주면 되겠고요. 자, 무결단성은 내담자의 무력감이나 부모의 지시, 강압에 의한 직업 선택을 하였거나 환경에 의한 압력으로 자주 발생한다. 자, 그래서 요 무결단성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주어지고 상담이 종결되어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 아니더라도 또 아시는 내용 다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백의 인지적 상담에서 인지적 오류 세 가지를 제시하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자, 한 5가지, 6가지가 못해 있는데 우리가 외우기 쉬운 것만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적 오류 세 가지. 흑백 논리죠. 판단 과정에서 이분법으로 나눠본 오류고요. 두 번째, 과도한 일반화죠. 한두 가지로 일반화하여 여러 상황에 적용하는 오류죠. 그래서 일반화의 오류다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화, 자신과 관련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관련시키는 오류예요. 자, 그래서 요 흑백 논리, 과도한 일반화, 개인화가 인지적 오류의 세 가지 대표적인 것이다.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의 척도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GOT, BIS, PSS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먼저 GOT 보시면 일반 직업 분류죠. 그래서 흥미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홀랜드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다. 요게 제일 첫 번째 등장을 하죠. GOT. 홀랜드 6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BIS 기본 흥미 척도죠. 특정 활동 주제에 대한 개인의 흥미평가를 제공하고요. 우리 앞에 나왔던 일반 직업분류, GOT의 하위 척도, 2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6가지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홀랜드 6가지 유형을 나눈 게 GOT, 일반 직업분류였는데, 이 기본 흥미척도인 BIS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하위척도 25개가 제공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PSS죠. 자, 개인 특성 척도입니다. 일상생활과 일의 세계에 대한 광범위한 특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학습, 리더십, 모험심 등의 유형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특성을 척도를 하는 건데 어디서? 자, 일상생활과 일의 세계에 대한 광범위한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내담자의 성격 사정의 목적을 설명하시오. 자, 세 가지 설명하시오네요. 자, 성격 사정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 인식 증진 가능하고요. 작업, 불만족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 작업 역할, 작업 환경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격 사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심리검사의 유형 중 투사적 검사의 장단점을 세 가지씩 쓰고 설명하시오. 자, 좀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투사적 검사의 장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양하고 독특한 개인의 반응을 통해 개인을 잘 이해한다. 자, 개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검사에 대한 방어적 반응을 무력화한다. 자, 검사에 대한 방어적 자세를 취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무력화하기에는 투사적 검사만한 게 없더라 라는 거고요. 세 번째, 다양한 표현을 유도하여 무의식적인 내용을 이끌어낸다. 자, 검사자의 무의식적인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단점은 뭐냐?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조금 부족한 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검사자나 상황 변인이 검사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검사 채점이나 해석을 할 때는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라는 단점이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의 철학적 과정 5가지를 쓰시오. 자, 우리 요거 1차 준비하시면서 많이 보셨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가치를 지닌 유일한 존재이다. 두 번째, 인간은 성장력을 지닌 존재이다. 세 번째, 인간은 선하며 이성적이고 믿을 수 있는 존재이다. 네 번째, 인간은 결정을 내릴 권리와 미래를 선택한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죠? 자, 다섯 번째, 인간을 알기 위해 개인적,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의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성장력을 지닌 존재다. 성장력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은 선하고 이성적이고 믿을 수 있다. 선하다. 자, 네 번째, 결정의 권리 미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미래 선택. 자, 다섯 번째, 인간을 알기 위해 개인의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의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해서 5가지 키워드 잡아놓고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심리검사에는 선다형이나 아니오 등 객관적 형태의 자기보고형 검사, 설문지 형태 검사죠?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검사가 가지는 장점 5가지를 쓰시오. 자, 요거 문제도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의 실시, 채점, 해석이 쉽다. 그렇겠죠? 자, 두 번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다. 그렇죠. 객관적이니까요. 그리고 검사 시행기간이 짧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비용이 경제적이다. 자, 실시가 쉽다라는 거죠. 실시 쉬움. 자, 그리고 5번째, 검사자나 상황 변인이 검사 반응에 영향이 없어 객관적이다. 즉, 객관적이라는 특징에서 나올 수 있는 장점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 단점 보겠습니다. 심리검사에는 선다형이나 아니오 등 객관적 형태 자기보고형 검사가 가지는 단점 3가지를 쓰시오. 자, 약간 장점이었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가 사회적 바람직성이라는 차원에서 검사 문항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다.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검사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걸로 표현될 수 있고요. 두 번째, 개인이 응답하는 방식에 부정 또는 긍정적 응답과 같은 일정한 흐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반응 경향성이나 묵종 경향성에 의해 반응이 오염될 수 있다. 자, 그런 거죠. 내 주관대 하다 보니까 그냥 약간 습관적으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어려운 말로 반응 경향성, 묵종 경향성에 의한 반응이 오염될 수 있다. 자, 반응이 어쨌든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문항의 응답이 제한적이어서 왜? 객관성이니까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검자의 감정, 신념 등 무의식적인 요인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아, 그래서 이 자기보고형 검사는 수검자들의 무의식적인 요인을 밝히는 데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서 대화를 가로막는 상담자의 반응 3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그러니까 내담자가 싫어할 만한 행동이 뭐냐 이거죠. 첫 번째, 너무 이른 조언입니다. 자, 내담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조언을 하면은 기분 나쁘죠? 네가 뭘 알아? 그죠? 두 번째, 가르치기입니다. 자, 우리 내담자는 우리가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상담받으러 온 거죠. 상담자가 내담자를 가르치려 든다면 내담자는 이야기를 줄이거나 상담자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라는 거 보시면 됐고요. 그리고 지나친 질문입니다. 자, 지나친 질문은 내담자를 수동적으로 만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이번에도 바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근로 시간에 대하여 자, 탄광 근로자는 월 200만원을 받고 봉제공은 월 100만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두 직종 간의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한 것으로 보상적 임금격차가 있다. 보상적 임금격차의 개념 및 보상적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을 통해 위 두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보상적 임금 격차의 개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특정 직종의 불리한 점을 임금으로 보상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직업과 균등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보상적 임금 격차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생기는지 5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고용의 안정성입니다. 자, 고용이 불안정하다면은 불리한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생기고요. 두 번째, 작업의 쾌적성입니다. 자, 쾌적하지 않고 위험한 불이익을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교육 및 훈련 비용입니다. 자,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 비용이 높은 직업이라면은 보다 높은 임금을 책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책임의 정도입니다. 자, 책임이 따르는 직업이라면 그 책임의 크기에 맞는 임금을 지불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성패 가능성입니다. 자, 불확실한 장래를 가진 직업이라면 높은 임금, 고임금을 지불해주게 된다라는 요인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두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탄광 근로자는 봉제공보다 고용이 불안정하죠. 자, 그래서 고용의 불안정 첫 번째 나왔고요. 그리고 쾌적하지 못한 환경이죠. 두 번째 발생 요인이죠. 못한 환경과 위험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또한 교육 및 훈련 비용이 탄광 근로자 더 많이 들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책임의 경도도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번째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이유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맞다, 옳다라고 설명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산업별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3가지. 보상적이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동 생산성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한계 생산력 설에 근거하면 같은 조건에서 노동 생산성이 높은 산업은 임금 수준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노동조합의 여부입니다. 자, 노동조합의 역할이 우리 임금 관리를 해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여부와 교섭력의 차이에 따라 임금 격차가 차이가 나게 되겠고요. 세 번째, 산업별 집중도의 차이입니다. 상품 시장에서의 독과점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차이가 클수록 임금 격차도 같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요 3가지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경쟁적 요인 5가지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3가지에서 5가지 쓰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요. 자, 먼저 이 필수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 2, 3번은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노동자의 생산성 격차입니다. 자, 단 인적 자본 투자로 인한 이유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노동의 생산성을 반영하겠죠. 노동의 생산성이 높다면 당연히 임금도 높겠죠. 그러므로 인적 자본 투자 차이로 인해 생산성 기여의 차이가 있다면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즉,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노동자에게 인적 자본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차이가 생겨서 우리 생산성이 차이가 생긴다면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상적 임금 격차입니다. 우리 방금 나왔죠. 고용이 안정성이 있냐, 작업이 쾌적하냐, 그리고 교육 및 훈련 비용은 많이 들었냐, 그리고 책임이 얼마나 있냐, 그리고 성패 가능성에 따라서 이런 근무 여건들의 차이에서 오는 합리, 불합리를 반영해서 결정해주는 임금 격차 때문에 우리가 임금 격차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입니다. 자, 노동 공급이 비탄력성으로 특정 직종에서 노동 수요가 증가해도 단기에 노동 공급이 증가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임금이 상승해도 단기적으로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풀어서 보자면은, 자, 노동 공급의 비탄력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임금이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노동의 실업, 고용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뒤에 풀어진 거예요. 특정 어떤 직종이든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 해도 단기의 노동 공급이 같이 증가하지는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탄력성과 비탄력성의 개념을 잘 잡아두시는 게 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2개 보도록 할게요. 자, 효율 임금 정책입니다. 자, 효율 임금 정책이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고임금 정책이죠.
그래서 높은 임금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온다 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게 우리 효율 임금 정책이죠. 그래서 기업이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높은 임금을 지불할 경우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질적 차이로 인한 생산성 격차입니다. 자, 우리 같은 인적 자본을 투자를 했어요. 우리 첫 번째 내용 볼까요? 자, 생산성 격차. 노동자가 인적 자본을 투자로 받아서 생산성이 높아졌다면 임금 격차가 발생하겠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자의 자질에 따라 이 개인마다 다 다르죠. 똑같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 생산성이 올라가진 않겠죠. 자,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또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적 자본 투자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개개인의 자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홀랜드죠. 자, 자주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온 문제고요. 홀랜드의 직업 흥미검사 6가지 유형을 쓰고 각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자, 우리 이거 리아색이라고 외웠었죠? 리아색이라고 외웠었습니다. 자, 먼저 풀어주시면 되겠죠. 현실형 R이죠. 기계, 도구, 동물에 관한 체계적이고 조직 등 활동이나 현장 활동을 좋아하나 사회성이 부족하다. 장점과 단점 나눠서 써주시면 되고요. 탐구형이죠. 호기심이 많고 과학적 탐구 활동을 선호하나 리더십이 부족하다. 예술력, 창의적이고 감성이 풍부하고 개발적이나 반복적, 틀에 박힌 일을 피하며 규범적인 모습이 부족하다. 자, 그리고 사회형, 친절, 봉사, 이해심이 많아 타인을 돕는 것을 즐기나 탐구적, 기기적 능력이 부족하다. 진취형, 리더십이 있고 외향적이나 체계적, 과학적 활동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 관습형, 자료 정리와 수능을 잘하며 책임감이 강하나 변화와 융통성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자, 그래서 이거 전체 다 외워주셔도 좋지만 우리 육각형 모델 해보시면은 자, 색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가장 대립되죠. 그래서 우리 장단점을 구분해 보실 때 우리 아래 장점이다 하면은 이 S 사회형이죠. 자, 사회형의 단점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역으로 해서 역설로 외워주시면은 또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잘 기억 안 나실 때는 우리 시험 보실 때 육각형 그려놓고 한번 대조되는 것들 비교하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홀랜드의 육각형 모델과 관련된 해석 차원 중에서 일관성, 변별성,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혹은 5가지 다 설명하시오 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일관성이죠. 6가지 흥미 유형 중 공통점을 가지는 유형인 경우, 즉 우리 육각형을 그려봤을 때 자, 리아색 쓰고 자, 이 R과 I 이렇게 붙어 있죠. 자, 그러면은 공통점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일관성이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자, 변별성, 차별성이죠. 자, 특정 유형의 점수가 높은 경우 변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홀랜드를 해봤는데 뭐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그리겠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나왔다 라고 보면은 지금 C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아, 제가 그러면은 변별성이 C가 가장 높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정체성 보겠습니다. 개인에게는 목표, 흥미, 재능에 대한 청사진을 말하고 환경에는 투명성, 안정성, 목표, 보상의 통을 말한다. 자, 이 정체성은 개인과 환경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일치성, 개인과 환경이 부합되는 정도를 말하고요. 그리고 계측성, 유형들 간의 거리는 유형별 사이 관계에 반비례한다. 즉 가까우면은 둘이 친밀하지만 멀면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히려 더 사이가 멀어진다. 더 일관성이 없어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무 기술서에 포함되는 정보 5가지를 적으시오. 자, 5가지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것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직무에서 사용하는 기계, 도구, 장비 등. 자, 직무에서 사용하는 기계, 도구, 장비, 그리고 직무에 사용하는 재료, 반가공품, 물질 등. 자,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세 번째, 직무와 이루어지는 물리적, 심리적, 정서적, 환경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온다. 네 번째, 직무의 목적이나 사명, 직무에서 산출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직무 요약 내용이 나오는구나. 핵심 잡아주시면 되고요. 5번째, 직무의 명칭, 급수, 임금 보고 체계 같은 직무 정의에 관한 정보, 즉 직무 정의, 그리고 직무 요약 나오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것들, 재료냐 장비냐 나오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우리 직무 기술서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래서 요것들 키워드 잡아주시고 내용 풀어서 써주시면 좋겠죠. 자, 이어서 직무 평가 방법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무 평가 방법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뭐 있냐? 먼저 첫 번째, 서열법 있죠? 자, 각 직무를 상호 비교하여 단순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서열 자체가 순위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두 번째, 분류법이죠? 자, 기준을 정해두고 사전에 정해둔 등급에 각 직무를 판정하여 평가하는 겁니다. 자, 기준을 정해두고 분류를 한다. 그리고 점수법. 직무를 구성 요소를 분해하는 겁니다. 직무의 구성 요소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분해해서 각 요소별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뒤 점수를 계산해서 직무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화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소별들의 점수를 부여해서 그 요소별 점수를 다 합해서 이 직무가 가장 가치가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화하는 것이 점수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인 비교법 보겠습니다. 자, 핵심이 되는 기준 직무를 선정해요. 그 다음에 각 직무의 평가 요소를 기준 직무의 평가 요소와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해보는 겁니다. 즉 요인 비교법은 이 직무와 A 직무와 B 직무의 평가 요소들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A 직무가 B 직무보다 상대적으로 좀 가치가 있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직무 평가 방법 우리 자주 나오기 때문에 도식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분점유 우리 신미양요 같은 느낌이죠. 서분점유. 자, 직무 평가 방법 4가지 뭐라고요? 서분점유요. 자,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심리검사에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4가지만 쓰고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자, 요것도 우리 아까 나왔었던 문제랑 비슷합니다. 요런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개인차 있어요. 신뢰도 개수는 개인마다 당연히 다 다르겠죠? 이 개인차 클수록 커진다. 개인차는 클수록 커진다 해주시고요. 문항수가 증가할수록 신뢰도는 높아지나 너무 증가해버리면 또 그렇진 않다. 그래서 정비하는 것은 아니다. 요 내용 같이 담아주시고요. 문항 반응수가 적당한 크기를 유지해야 신뢰도가 커지고요. 자, 신뢰도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측정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5번째, 문항의 난이도. 자, 난이도가 높거나 낮은 경우 신뢰도가 낮아진다. 난이도는 적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4개만 쓰면 되니까 1번, 2번, 3번, 5번을 이렇게 외워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편하신 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은 또 이걸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기출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인지적 명확성의 부족을 나타내는 내담자 유형을 5가지 쓰시오. 자,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된 불가피 혹은 불가능을 가정하는 경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순 오정보. 세 번째, 복잡한 오정보. 네 번째, 강박적인 사고. 다섯 번째, 원인, 결과의 착오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지적 명확성을 나타내는 내담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검사는 사용 목적에 따라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로 분류될 수 있다.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의 의미를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자, 예를 들어라고 했으니까 얘도 들어줘야겠죠? 자, 자주 나온 문제고요.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규준 참조 검사. 자, 상대평가죠. 자, 상대평가를 해보는 것으로 개인의 점수와 타인의 점수를 비교해보는 것 간단히 써주시면 되고요. 심리검사나 수능 이런 것들이 이제 규준 참조 검사인 상대평가다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준거 참조 검사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평가겠죠. 자, 절대평가를 해보는 것으로 개인의 점수와 기준 점수를 비교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로는 국가 자격시험 등 우리 보는 직업상담사도 준거 참조 검사죠.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업 심리 검사의 분류에서 극대 수행 검사의 습관적 수행 검사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의 대표적인 유형 2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극대 수행 검사와 습관적 수행 검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극대 수행 검사란 일정한 시간 내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인지적 검사이고요. 지능 검사나 적성 검사가 해당합니다. 자, 습관적 수행 검사는 뭐냐?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죠.
일상생활에서의 습관적인 행동을 말 그대로 보는 거고요. 검토하는 정서적 검사이다 해서 파트별로 이렇게 키워드별로 나눠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로는 성격 검사나 흥미 검사 등이 습관적 수행 검사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심리 검사에서 준거 장면에 따른 분류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의 장면 검사입니다. 자, 실제적인 장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두고요. 그 장면에서 수검자의 수행과 성과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모의 장면 검사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 장면은 수검자의 실제적 생활 상황 또는 작업 장면에서 수행하는 행동과 그 결과를 측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의 장면과 실제 장면의 큰 차이라고 보면 사실은 그 상황을, 그 장면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냐 아니냐 그 차이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경쟁 장면 검사입니다. 자, 작업 장면과 같은 상황에서 실제 문제 또는 작업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되 특히 경쟁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검사다. 자,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 경쟁적인 상황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지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준거 장면에 따른 분류 세 가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020 한국 직업사전에 수록된 부가직업 정보 중 5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6가지 준비해놨는데 편하신 거 5가지 외우시면 되겠죠? 첫 번째 정규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숙련 기간, 세 번째는 직무 기능, 그리고 네 번째 작업 강도, 다섯 번째 육체 활동, 여섯 번째는 작업 환경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외우시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교육하면 정규 교육이죠. 그리고 교육을 하려면은 얼마나 숙련되어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숙련된 것을 바탕으로 어떤 직무를 해야 되는지, 기능이죠. 그리고 그 직무의 강도는 어떠한지, 작업 강도를 볼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작업의 환경은 어떠한지. 그래서 이렇게 저는 5가지를 외웠는데, 자, 편하신 것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국 표준산업분류 개요 중 산업활동, 산업분류의 정의를 쓰시오. 자, 이 문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산업이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다. 자, 이게 핵심이죠. 생산단위의 집합이다. 근데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 바로 산업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산업활동은 뭐냐?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각 생산단위가 자원, 노동이나 자본, 원료 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활동 과정을 우리는 산업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영리적이거나 이제 비영리적인 활동까지 포함합니다. 단, 가정의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내용까지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산업분류죠.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입니다. 자, 이게 가장 큰 정의이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산출물, 투입물의 특성 및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라는 내용까지 기억나시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활동, 산업분류의 정의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으니 꼭 외워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적성을 알아보기 위해 같은 명칭의 A 적성 검사와 B 적성 검사를 2번 반복 실시했는데 두 검사 점수가 차이를 보여 이 사람의 정확한 적성을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동일명의 유사한 심리검사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원인 5가지를 쓰시오. 자, 이 검사의 문제인 거죠. 자, 이 유형 문제 우리 전 영상에서도 나왔었죠. 자, 내용 보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검사 시행 기간의 차이. 자, 요것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 검사, 재검사의 단점이죠, 이거. 기간의 차이가 너무 길면은 이 신뢰도를 잃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검사 환경의 차이. 세 번째, 문항의 반응수 차이. 그리고 문항 수 차이, 문항 난이도 차이, 그리고 문항 속성 차이, 그리고 응답자 속성의 변화입니다. 자, 7가지 중에 5가지만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 3번, 4번, 5번, 6번 이 문항 관련된 내용들 묶어서 외워주시고요. 한 가지 추가로 편하신 거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노동부 성격검사는 성격의 5요인 모델 빅5에 근거하고 있다. 5요인을 쓰시오. 추가로 설명까지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5요인 모델 우리 1차 필기 시험 보실 때 외웠었죠? 외호, 성, 정, 경 이렇게 해서 외웠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 한번 이제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자, 외향성이죠. 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려는 정도로 우리 외향성이다 표현을 하고 있고요. 호감성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도이죠. 자, 그리고 성실성,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 원칙을 지키려는 정도이고요.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은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지 보는 거죠. 그 단어를 풀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경험에 대한 개방성. 자,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관심, 호기심, 경험에 대한 개방성, 포용력의 정도를 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외호 성정경 외워주시고 단어를 유출해서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내담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기본이 되는 상단기법 6가지만 쓰시오. 자,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 사용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세 번째, 저항감 재인식하기. 네 번째,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다섯 번째, 의미 있는 질문 던지기. 여섯 번째,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가 자, 우리 상단기법 6가지다. 자, 상단기법 6가지를 제출하라, 쓰라 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요거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심리검사 제작을 위한 예비문항 작성 시 고려해야 할 5가지를 쓰시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의 참신성, 참신성이죠. 문항의 구조화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난이도, 그리고 적절한 문항 구성, 그리고 문항의 변별도죠. 자, 그래서 도식화해서 외워주시면은 참군한 문변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군한 문변이 바로 심리검사 제작에 필요한 예비문항 작성 시 고려해야 할 5가지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바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설명의 빈칸을 완성하시오. 자, 힘든 작업 기준, 그리고 5단계 다 쓰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가벼운 작업이죠. 최고 4kg 물건 들리고 때때로 장부, 대장, 소도구 등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그리고 가벼운 작업은 2배죠. 8kg가 됩니다. 최고 8kg 물건 들고 4kg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그리고 보통 작업은 최고 20kg죠. 20kg의 물건 들리고 1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죠. 그리고 힘든 작업은 최고 40kg입니다. 최고 4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2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그리고 아주 힘든 작업으로 마무리되죠. 자, 여기서는 최고가 아니라 40kg 이상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2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라는 차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가지 다 외워주셔야 되죠. 자, 다음 문제. 노동 수요의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을 쓰고 노동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을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노동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되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동 수요 탄력성 공식 보겠습니다. 자,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게 임금 탄력성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노동 수요량 변화율을 임금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자, 그럼 노동 수요 변화율은 노동 수요량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냐? 자, 노동 수요량 변동분의 기존 노동 수요량을 나눠준다.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임금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냐? 자, 임금 변동분을 기존 임금으로 나눠준다. 하는 거 요 3가지 구하는 거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노동 수요에 탄력성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 중요하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입니다. 자, 노동 수요는 파생 수요죠.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면 노동 수요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커지면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진다. 자, 요게 사실은 핵심이죠.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커지면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진다. 자,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 두 번째, 총 생산비에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자, 총 생산비에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은 노동 수요 탄력성이 커지겠죠. 자, 이 총 생산비의 노동 비용이 만일에 70%가 차지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노동 수요 탄력성에 따라서 이 생산비도 당연히 비율이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노동 비용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수요 탄력성이 커진다. 자, 그리고 노동 비용이죠. 자, 세 번째, 다른 생산 요소와의 노동 대체 가능성입니다. 자, 노동을 다른 생산 요소로 대체하기 쉬울수록 임금 상승에 따른 생산 요소를 더 수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 대체 가능성 보시면 되고, 네 번째,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입니다.
자,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커지면 노동을 다른 생산 요소로 대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요 탄력성이 커진다라는 개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로대공 저는 이렇게 해서 도식화해서 외웠는데, 자, 여러분들 편하시게 이거는 외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 꼭 알아두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서 산업 결정 방법과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을 쓰시오.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산업 결정 방법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도 출제되고 있으니 꼭 외워주셔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자, 1차 때 많이 봤죠? 두 번째,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가장 높았던 활동에 의하여 분류된다.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세 번째,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전의 산업 활동에 의하여 결정하며 설립 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 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자, 이 내용 우리 1차 때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편하시겠지만 이제 손으로도 쓰는 연습 꼭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 보겠습니다. 자,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하여야 된다. 자, 맞는 말이죠? 자, 두 번째,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단계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세 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자, 이것도 1차 때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전부 나왔고 잘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의 직무기능은 자료, 사람, 사물과 연관된 특성을 나타낸다. 자료의 하위 직무기능 중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직무기능은 무엇인가? 자, 요 문제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내용 보시면은 종합, 조정, 분석, 수집, 계산, 기록, 비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유 되시면은 도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종조, 분수, 계기비, 종조, 분수, 계기비다. 자, 자료의 하위 직무 기능은 종조, 분수, 계기비다. 라고 도식화해서 뭐 여유 나실 때 외워주시면 되는 정도의 문제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 기업은 시간당 임금이 4,000원이네요. 자, 4,000원일 때 2만 시간의 노동을 필요로 한다. 자, 임금이 5,000원으로 인상되면 10,000시간의 노동을 필요로 한다. 자, B기업은 임금이 시간당 6,000원일 때 3만 시간의 노동을 필요로 한다. 임금이 5,000원으로 인하되면 33,000시간의 노동을 필요로 한다. 자, 요런 정보가 나왔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지금 보시면은 2번으로 시작되어 있죠? 자, 2번으로 시작되어 있는 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1번부터 했는데 1번이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이제 또 한번 계산 문제만 몰아서 설명드리고 빼놨고요.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에 1번 문제를 정답만 말씀드릴게요. A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이 2고요. B 기업은 계산해 보시면은 0.6이 나옵니다. 자, 일단 요거 가지고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죠. 자, A, B 각 기업의 노동조합의 임금 협상 시도하려고 할 때 그 타격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어디인가? 자, 그래서 B 기업입니다. 자, 왜? 네, 이유를 설명을 해야겠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자, 그래서 우리 B기업이 문제를 개설해보면은 탄력성이 0.6이죠. 자, 0.6이면은 비탄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임금의 변화에 따라 고용량 변화도 적기 때문에 실업이 감소하기 때문에 임금 협상 시도할 때 그 타격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금 탄력성을 먼저 구해야지 풀 수가 있는데 계산하는 문제는 제가 또 계산 문제로 따로 뽑아놔서 정리를 해놨으니 계산 문제로 또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진로 상담 과정에서 관계 수립을 위한 기본 상담 기술 5가지를 기술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요 5가지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공감이죠. 자, 내담자의 경험이나 감정을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경청, 내담자가 표현한 언어, 비언어까지 이해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반영입니다. 내담자의 생각과 언어를 다른 말로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죠. 네 번째, 직면. 내담자가 거부하거나 인정하기 싫어하는 생각이나 느낌에 주목을 해서 스스로 도전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제 직면이고요. 다섯 번째, 명료합니다. 내담자의 말 속에 포함된 불분명한 표현을 상담자가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명료하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내용 이제 키워드만 외워서 풀어서 써주시는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심리검사의 사용 목적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도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봐야겠죠? 자, 첫 번째, 개인적 기능입니다. 자기 이해를 증진시켜 강점, 단점을 파악시키고 자신의 강점을 토대로 진로를 결정하도록 도와서 성공 가능성을 돕는다. 즉, 본인의 강점, 단점을 알게 해서 그 강점을 살려서 직업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측적 기능입니다. 자, 개인의 특성을 파악해서 개인의 수행을 예측하도록 돕는다. 개인적 특성을 알게 되면은 이제 그분이 뭘 해야 될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조사적 기능입니다. 특정 집단의 성향이나 행동 경향을 조사하고 연구를 통해 특정 집단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특징이 있군요. 이렇게 세 가지 알아두시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업 상담의 과정 5단계를 쓰시오. 자, 이 문제 은근 자주 나와서 별 한 반 개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식화해서 일단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관진목개평. 관진목개평이다. 라고 일단 도식화해 두시고 보겠습니다. 자, 관계 형성이죠. 상담 초기에 이루어지며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신뢰와 존중이 형성된다. 사실 요 단계 우리 라포를 형성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진단 및 형성. 직업 문제와 심리 검사를 통해 개인적 특성을 진단하고 측정한다. 목표 설정. 내담자가 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네 번째, 개입. 내담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담자가 중재, 상담 등에 개입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 평가입니다. 자, 이제 상담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보고 이제 상담자의 개입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평가를 해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진목 개평 해서 직업 상담의 과정 5단계 도식화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업 상담을 위한 심리검사 선정 시 고려사항 4가지를 쓰시오. 자, 5가지 준비해놨는데 편하신 거 외워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심리검사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일치성을 확인한다. 두 번째, 검사 선택에 있어 내담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세 번째,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표준화된 검사 방법을 사용한다. 네 번째, 내담자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후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다섯 번째, 실시의 간편성, 오타가 좀 있네요. 간편성, 경제성 등 실용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 키워드 같은 거 좀 빼서 외워보시면은, 자, 일치성을 확인한다. 검사 선택에 있어서 내담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표준화된 검사 방법 실시한다. 그리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후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실용성을 고려한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 뽑아서 외워주시고, 편하신 거 4개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직업 심리검사에서 측정의 기본 단위인 척도의 4가지 유형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요거 4가지 뭐 써줘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명척도죠. 자, 명명척도는 단순 속성 간의 차이만 구별하는 용도죠. 그래서 우리 주민등록번 앞에 1이냐, 2냐, 요거 남자냐, 여자냐, 요거만 본다. 그게 명명척도인 거죠. 자, 서열척도는 이제 숫자가 나오죠. 자, 근데 숫자는 속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순위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다. 서열 자체가 순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등간척도는 이제 명명척도와 서열척도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크기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내용 추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율척도는 서열, 그리고 차이, 등간 정보 외에도 비율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풀어서 써주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분류의 정의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두 번째, 산출물, 투입물의 특성 및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자, 이 문제 근데 어디서 봤죠? 우리 바로 전 영상에서도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즉, 뭐냐? 이 문제 꼭 외워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방금 나온 내용이네요. 자, 3가지 분류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이 3가지 분류 기준을 쓰시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전 영상에서 똑같은 문제를 제가 한번 다뤘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산출물이라는 것은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 단계, 그리고 산출물의 수요처, 산출물의 기능 및 용도, 요 세 가지의 분류가 기준되고요. 그리고 투입물의 특성은 원재료, 생산 공정, 생산 기술 및 시설 등으로 이제 유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다. 그리고 산투생 해서 우리 많이 외웠었죠? 이 산투생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눠서 분류하는 것을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에 각각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리고 추가로 예시를 들라는 문제도 나오고 있으니 예시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거 도식화에서 1차 때 외웠었죠? 주최생 해서 많이들 외우셨을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는 주된 직무 우선 원칙이죠. 자,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무 내용과 관련 분류 항목에 명시된 직무 내용을 비교 평가하여 더 상관성이 많은 항목으로 분류한다. 자, 요 뒤에 나온 내용이 핵심이죠. 예를 들어서 교육과 진료를 겸하는 의과대 교수의 직무 내용을 파악하여 관련이 더 많은 분야로 분류해야 한다. 라는 내용 써주시면 되겠고요. 의사 써주자.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이죠. 자, 수행하는 직무가 상이한 교육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가장 최상급 직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직무가 상이해야 되는데 무슨 기준으로 상이하냐? 교육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예 다른 경우로 예를 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조리와 배달은 아예 다르죠. 근데 이 비중이 같은 경우라면 직능 수준이 더 높은 조리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생산 업무 우선 원칙이죠. 자, 생산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는 직무라면 생산 단계에 관련된 업무로 분류해 주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빵집에서 빵을 만들며 직접 판매까지 하신다면은 이분은 이제 이제 빵을 만드시는 파티시에로 분류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체생에 우리 익숙한 문제니까 편하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고용정보를 미시정보와 거시정보로 나누어 각각 2가지씩 쓰시오. 자,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미시정보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겠죠. 직업에 대한 정보,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 구인 구직 정보, 채용 승진 등 고용 관리에 대한 정보 기억나시는 거 최대한 써주시면 되겠고요. 거시 정보는 아무래도 이제 큰 부분을 다루겠죠. 자, 경제 및 산업 동향 정보, 노동시장 및 고용, 실업 동향 정보 이런 것들 2가지씩이니까 2가지 이상 써주시면 뭐 더 베스트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문제 나왔네요. 내부 노동시장 이론, 이중 노동시장 이론, 인적 자본론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노동시장 이론은 뭐냐? 자, 기업이 커지고 노동조합이 성장하게 되면은 기업 내부의 노동시장이 새로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성되어 노동시장이 내부시장과 외부시장으로 분리된다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승련의 특수성이나 현장훈련, 관습 등에 의해 형성되며 임금의 결정, 직무 배치, 전환, 승진, 현장 훈련 등이 외부 노동시장과는 단절된 채 기업 내부의 규칙이나 절차에 의해 형성된 노동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형성되는지 그리고 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맞출 수 있는 문제이고요. 이중 노동시장 보겠습니다. 자, 노동시장이 1차와 2차 노동시장으로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 간의 노동력 이동이 아주 제한적이고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상이한, 서로 차별되어 있다는 거죠. 상이한 여건에서 결정되는 이론이다. 그래서 1차 노동시장은 내부 노동시장에 의해 주로 형성되죠. 우리 전에 봤었던 내부 노동시장이죠. 그래서 1차 노동시장은 주로 내부 노동시장에 의해 형성되며 높은 임금이나 좋은 근로조건, 고연의 안정성, 승진 기회가 보장되며 결력에 따른 지위 향상이 이뤄지는 반면에 2차는 좀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2차 노동시장은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등 1차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라고 써주시면 아주 베스트겠죠. 자, 인적 자본론 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인적 자본론, 인간을 자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경제적 가치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자본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하고 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인간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인적 자본의 양과 생산성의 관계를 비례 관계로 보고 있다. 즉, 인적 자본을 내가 많이 투자할수록 생산성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 인적 자본론이다 라고 해서 뉘앙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도린저와 피오르의 내부 노동시장 형성되는 요인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바로 방금 전 문제에서 내부 노동시장 설명하면서 그 형성 요인도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요거 꼭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요인 첫 번째, 숙련의 특수성입니다. 자, 특수한 숙련은 기록이나 문서를 통한 전수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부 노동력만이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런 특수한 숙련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 노동력을 유지하면서 발생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숙련의 특수성 때문에 내부 노동 시장이 생겨난다라고 이해를 간단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현장 훈련입니다. 자, 실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들은 현장 훈련을 통해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암묵지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배워야 된다. 이거 뭐 문서로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래서 숙련의 특수성과 상호작용하게 되며 내부 노동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자, 둘이 내용이 비슷하죠. 자, 그리고 관습입니다. 자, 작업장이나 현장에서 문서화되지 않은 규정들이 각종 사안을 규율하게 되면서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말 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부장님한테는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뭐 문서화되어 있진 않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관습, 암묵적인 약속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중 노동시장 이론에서 1차 노동시장의 직무 혹은 소속 근로자들이 갖는 특징 5가지를 쓰시오. 자, 우리 1차 노동시장, 아까 문제에서 봤지만 약간 좋은 임금, 그리고 쾌적한 환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외워봐야겠죠. 자, 먼저 1차 노동시장의 직무는 비교적 고임금이고요. 쾌적한 근로조건,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 승진기회 보장에 공평성이 있고요. 합리적인 노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차 노동시장의 소속 근로자들이 가진 특징은 낮은 실업률, 낮은 결근 및 이직률, 그리고 직업 훈련의 기회가 많고요. 경력에 따른 임금과 권한, 책임, 지위 상승, 연공급의 특징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8가지인데요. 우리 5가지를 쓰라고 했죠. 그래서 요 8가지 중에 5가지 아무거나 써주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나눠서 외워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4가지 굳이 나눈 거니까 큰 의미 두지 마시고 편하신 거 5가지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대상을 3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우리 아까 인적 자본은 생산성 향상 기대를 하기 위해서 당장 인적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또 자본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투자를 어디에 하냐? 요거를 묻는 거죠.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직원들의 건강이죠. 네, 건강 수준이 올라가면 노동 공급 시간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시킬 수 있고 결근을 줄여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주입니다. 자, 근로자가 자신의 생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이주시키고 파견시키는 거죠. 거기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게 해주는 거죠. 이는 장기적일 때 더 경제적이다. 한마디 붙여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장 훈련입니다. 자, 취업 후 우리 사업장의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통해 배우게 되는 기술 훈련이다. 요 기술 현장 훈련시키는 것도 인적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